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셸 푸코의 10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푸코의 사유 속에 나타난 칸트의 얼굴입니다. 이제 미셸 푸코의 9번째 강의까지는 주로 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예도가 다루었고요. 오늘부터 세밀화 강좌로 들어가겠는데, 도대체 미셸 푸코의 사유에서 칸트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독특하게도 칸트와의 대결에는 언제나 프리드리히 니체가 끼어들고 있다라는. 이 강의 들으시고 푸코의 사유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화해서 1차 자료에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셸 푸코는 60년대 초반에 국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광기의 역사를 제출하면서 부논문으로 칸트의 마지막 작품이죠. 그죠?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불어로 번역하고 해설하는데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연구되어서 나타난 작품이 그 유명한 말과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칸트와의 대결을 통하여 미셸 푸코가 철학 소로 볼 때는 말과 사물에서 인간의 죽음을 선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독특하게도 이 초기의 작품에도 칸트에 대한 연구를 따로 했지만은 이것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1984년도에 미셸 푸코는 칸트의 바스 이스트 아우프 클레룽,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해설하면서 글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와 말기를 연결해 주는 게 칸트예요. 이 두 작품에 다 니체의 얼굴이 있어.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사실 칸트는 25년간의 교수 생활, 그러니까 순수 이성, 실천 이성, 판단력, 이 모든 걸 통과하여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자기의 마지막 작품인 실용적 관점에서 나타난 인간학이잖아. 그 인간학은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세계의 존재를 연상시키는 내용도 있어. 이 주체와 세계와의 관계, 세계 속에 기속되어 있는 인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중심은 역시 주체로서의 인간이 중요한 논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도. 그래서 비판의 시기에 칸트가 형성했던 인식론, 이 세계를 바라보는 대상, 이걸 이제 하이데거는 뒤집어 버리잖아 이걸. 그죠? 그런데 칸트는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의 선험적 조건, 경험의 조건이 인간의 인식 내부에 있다 그래. 오성, 통각, 감각, 직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걸 기반으로 하여 여기에 대한 대상으로 나타나는 현상 세계와 도덕 세계와 그 다음에 미적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경험의 조건, 지식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선험적 연역이. 그게 선험적 형식이 인간의 머리 대가리 속에 있고 이걸 근거로 하여 인간은 판단을 내리고 지식을 형성하고 인식을 획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푸코가 부논문으로 제출한 이 인간학에 대한 서평은 그죠? 어떤 비판이 놓여 있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런 인간에 대한 인간학의 주제, 선험적 형식을 갖고 세계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성의 한계까지 나아가서 이 세계의 주체로서 세계를 형성하는 거죠. 이런 인식은 근대에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제야.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매 시대마다 다른 에피스테메에 의하여 다른 인간이 형성되어 왔고, 이런 주체 중심의 인간, 인간학에서 세계를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주체가 가지는 그 무게중심 거죠. 이런 철학, 이런 근대의 인간, 이런 인간은 칸트 시대, 고전주의 시대가 지나면서 나타난 인간의 탄생에 불과했고, 이제는 푸코의 시대에는 이런 인간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미셸 푸코가 니체로부터 받아들인 계보학적 고고학 거죠.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다르게 형성된 무의식적 구조가 이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체가 형성된다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레비스트로, 그 당시에 60년대에 프랑스를 강타했던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의 구조의 개념을 갖고 오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니체의 계보학이 갖고 있는 독특한 힘의 존재론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트의 이러한 주체 중심의 인간, 선험적 형식을 이미 인간의 인식 안에 갖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하여 모든 경험이 이루어지는 이런 인간의 상은 말과 사물에도 나오잖아. 탄생한 지 2세기도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탄생됐다 그래. 그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상은 칸트가 만들어낸 칸트 시대에 통용되었던 인간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은 이제 푸코의 시대가 되면서 바닷가에 그려진,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그려진 얼굴과 같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니체가 들어가 있어. 신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죽음을 동시에 이야기했던, 이 인간의 죽음도 칸트가 이야기했던 그런 인간의 죽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니체의 사유에, 그죠? 정확하게 정통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푸코가 나누는 르네상스, 고전주의, 그죠? 그 다음에 19, 20세기 근대로 가잖아.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은 푸코식의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근대에 나타난 인간의 어떤 그 주체 중심의 그 형상은 유한성을 근거로 한 사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 시대만 해도 무한성 안에서 유한성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어? 그런데 칸트는 유한성 안에서 유한성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했다. 그러한 철학자였다 이 말. 그래서 이성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과제들을 실천 이성에서 도덕 법칙으로 갖고 가면서 신을 요청하고 뭐 이렇게 나가잖아. 이런 것들이 철저히 신으로부터 해방된, 그죠? 인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유한성에 대한 연구다 이 말이야. 아주 중요한 논점이죠, 그죠? 그것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칸트의 인간이 탄생하게 됐다. 응?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인간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에피스테마와 구조주의가 나타나. 인간 내부가 아니라 인간 외부에 의하여, 그죠? 외부의 사회적 조건, 그 다음에 그 시대가 갖고 있었던 시대 정신의 조건, 니체적으로 보면 더 강한 힘에 의하여 형성된, 해석된, 약한 힘을 제압하면서 해석된 지배적 담론, 이런 것들에 의하여 주체는 형성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그런 인간인데, 칸트에게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 그런 인간이다. 그래서 니체의 신죽음은 결국 이런 인간에 대한 죽음을 동시에 선언하고, 이제는 이런 인간은 죽고 보편적 언어의 힘에 의하여, 세계의 시간성에 의하여, 세계의 움직이는 보편적 구조의 힘에 의하여, 에피스테메의 장에 의하여, 그죠? 형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칸트의 주체 중심의 인간, 세계 안에 자기의 인식적 조건을 형성하면서 세계를 함께 형성하고 세계에 기속되어 있으면서 더불어 있음을 나타내는 그 인간 역시도,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니체의 초인에 의하여 그것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다. 그게 초인의 상징은 뭐예요? 이런 인간의 죽음을 나타내. 그러니까 칸트의 인간학에 대한 어떤 이런 연구는, 그죠? 그러니까 선험적 조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 선험적 조건을 인간 외부에 어떤 세계적 현상으로서, 사회적 현상으로 갖다 놓고 그것에 보편적 구조의 담론 설정, 사회적 힘의 장, 그리고 지식을 형성하는 무의식적 조건은 인간의 인식 안에 있는 선험적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가면서 이 에피스테메의 권력 지식의 구조가 나타나잖아, 그죠?
그 권력의 개념도 니체의 힘에 의해 의지. 이미 예도가 도덕의 계보학 1논문은 끝내놨고 이 논문 읽어가잖아. 그게 지금 하고 있는 1차 자료 강의 그 부분에서 미셸 푸코가 자기의 사유를 확정하기 위하여 니체 연구로부터 끌어낸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죠? 인간의 주체가 아니라 한 시대를 형성하는 강한 힘에 의하여 형성될 수밖에 없는 형벌의 역사, 인간의 신체의 어떤 정신화를 위한 신체의 훈련, 규율, 이런 것들을 다 니체가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언어의 장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주체를 형성하는 건 그 시대의 지식의 장으로서의 더 큰 힘이다. 그러니까 보편적 언어의 힘이 주체를 형성했다. 이 언어의 힘에 의해서 파괴되고 새로 생성되는 게 주체다. 그리고 지식의 고고학과 담론의 질서, 그 다음에 감시와 처벌로 가면은 이 권력이 주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어떻게 탄생되는가 하면 권력 구조와 더불어서 새롭게 형성되고 탄생되고 그랬다가 다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의 인간학을 니체의 어떤 신죽음을 통하여 새롭게 탄생한 초인과 같은 그런 인간, 그래서 신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죽음을 동시에 알린다고 하는 이러한 미셸 푸코의 독특한 니체 해석을 통하여, 그죠? 칸트의 인간학은 다시 변형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데 이러한 선험적 조건, 인식 내부에 있는 이 선험적 조건이 과연 그냥 어떤 칸트에 대한 비판적 해석으로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니체도 이런 것들이 이제 미셸 푸코도 니체 전집을 연구하면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의 사유에서 칸트와의 끈덕진 대결을 통하여 새롭게 형성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니체 전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 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와 행위의 조건을 형성하는 사회적 힘의 장에 의하여 각기 그때마다 새롭게 형성되고 해석된, 그래서 이 나는 없는 거야. 동일성으로서의 나는. 나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외부적 조건에 의하여, 그죠? 그런 존재다, 이거. 그래서 이런 인간학은 그냥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다르게 통용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에피스테메의 그 시대의 담론이 만들어낸 인간학, 탄생한 것. 그러니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탄생됐다. 말과 사물을 읽다. 이건 2세기도 안 됐다.
그건 바로 이런 인간학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칸트에 대한 뭐 오성의 주름도 이야기하고 막 칸트를 막 비판하면서 새롭게 형성되잖아. 니체 역시도 칸트와의 대결을 통하여 자기의 사유의 결과물들이 한두 가지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칸트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도가 그래서 예도 TV 초창기에, 그죠? 칸트 강의를 25개나 1시간짜리를 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순수 이성, 실천 이성, 판단력. 이 순서대로 25개나 시리즈 강좌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철학을 한다 그래도 어디에서도 나타나는 게 그런 칸트의 사유란. 칸트만 그래, 해겔도 그래. 말과 사물에 다 나와요. 이 주체 철학을 형성하면서 데카르트, 칸트, 해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후설, 하이데거, 멜로퐁티까지 그런 주체체 싸잡아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메를로뽕티에 대한 통찰도 상당히 많아요. 어찌 돼요? 미셸 푸코가 말년에 칸트에 대한 어떤 서평으로서 해석으로 썼던 계몽이란 무엇인가요? 칸트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계몽이란 무엇이? 여기에도 니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계몽이 뭐야, 여러분?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 너의 오성을 활용하라. 칸트가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이게 이제 우연치 않게 데카르트의 성찰에서 나타나는 거죠. 데카르트의 사유에서 나타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방법적 의심을 통하여 모든 의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한 가지 명제를 끌어내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코기토 에르고스. 그 이후에 칸트는 이 이성을 한계 지으면서 비판하게 되는데요. 이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나타나는 이 지적한테도 또 중요해, 이게. 여러분, 거기에서 데카르트하고 확연하게 다른 게 뭐예요? 비판하는 이성.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성이 아니라, 이성은 공적으로 사용될 때 그 기능은 비판의 기능. 이걸 높이 평가하는, 사적인 이성의 사용과 공적인 이성의 사용을 이야기해요. 이 사적 이용,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칸트가 말하는 이성의 사적 사용과 공적 사용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상사가 있죠. 상사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야, 그죠? 어느 누가 됐든 간에, 그게 선생이든 누구든 간에, 군대의 장교가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 그죠? 이런 것들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 상사가 명령을 내리고 부하가 그거를 따르고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거기에는 사적으로 이성을 사용해도 결국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명령에 복종하는 거. 어? 그러나 이러한 이성의 사적 사용은 공적 사용이 될 수 있어. 이게 계몽을 설명하는 칸트의 핵심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이성의 사용은 뭐냐? 이러한 상사와 부하, 선생과 제자, 그 다음에 군 장교와 그 다음에 부하, 이런 관계,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위에서 명령을 하면 들어야 되는, 그리고 복종해야 되는 이런 관계. 이것 말고 여기로부터 학자가 되어서, 그죠? 비센 샤프틀러가 되어서 여기로부터 빠져나와서 그 상관이 말하는 것을 공적으로 이성을 사용해서, 이제 이해가 되죠? 사용해서 그걸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중은 계몽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류애로 나가는 게 칸트예요. 그러니까 보편 이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적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올바른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이야기한다고. 마치 인류애를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말하는 사적인 이성의 사용과 공적인 이성의 사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이성의 사용을 통하여 이거는 계몽으로 직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사적 사용으로부터 공적 사용으로 가면서 사회와 그 다음에 이 세계, 인류가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그게 바로 계몽이에요. 그러니까 계몽은 이성의, 그죠? 이성의 보편적 사용과 관계된 거야, 칸트한테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게 바로 계몽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계몽을 위한 어떤 이성의 사용, 그 한 목적성이 뭐야?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 공적 이성의 사용은 한 목적성을 향하여 나가는 보편 이성의 어떤 정언명법과도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계몽은 뭐예요? 바로 모더니즘의 모데르니테, 현대성을 열었던 최초의 담론자로서 아주 중요한 최초의 철학자가 칸트였다 이거예요. 이게 푸코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비판의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근대성, 현대성, 모데르니테의 상징과 같은 그런 인간의 특징이다. 이거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논점이다. 그러면서 보들레르를 갖고 와갖고 보들레르가 프로코트를 보면서 인간에 대한 상을 이야기하고, 꼭 고전적인 우유의 형태를 고수해야만이 그것이 좋은 것이고, 새로운 현대성이 나타나서 새로운 유행에 의하여 새로운 옷의 형태가 나타나서 그것을 선호하게 되면 그게 왜 나쁘냐 이거야. 거기에 춤춰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게 이제 댄디즘으로 가는 건데, 이런 이야기는 아감벤도 내용 없는 인간, 행간 이런 데서 댄디즘을 설명하면서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와 보들레르를 연결하여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미학에서 댄디즘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푸코는 칸트와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공적인 이성의 사용을 통하여 인류애를 위하여 인류의 어떤 계몽된 인간들이 나타나면서, 그죠? 사회가 변하고 미신으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나며 이 인간 안에서 어떻게 보면 도덕 법칙 안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죠?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실행하게 되면 그 사회 자체가 보편 이성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올바른 사회가 나타날 거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의 한복적성으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푸코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성의 비판적 사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현대성의 출발로서 새로 탄생된 그 인간은 비판하는 이성, 비판적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기에 니체가 생각하는, 니체한테서는 뭐예요? 그 이성이 뭐예요? 의심하는 이성이에요. 어떤 담론과 어떤 시대의 에피스테메, 어떤 시대의 전통, 어떤 시대의 고전도 니체의 망치 앞에서는 살아남을 그런 전통의 어떤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성을 비판하는 힘으로서 이야기하는 그 계몽이란 무엇인가의 칸트는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칸트가 한목적성을 이야기하면서 계몽이라고 하는 계몽을 위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 그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미셸 푸코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담론의 한계, 인간이 자유를 갈망하고 특정 시대의 한계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것. 심지어 칸트가 18세기에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한 계몽의 개념까지도 비판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의심하는 이성, 비판 그 자체. 그래서 자기는 칸트와 같이 계몽을 위한 한목적성을 상정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그걸 거부하고 자기는 거기에 어떤 특정 시대의 동시대의 한계 지점, 그 한계를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가 칸트 시대에 중요했던 것처럼 자기는 그 비판하는 힘을 각 시대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어떤 의심의 이성, 비판의 이성으로서 심지어 이성 자체에 대한 비판, 정상과 비정상, 이성과 광기, 그리고 지식과 함께 언제나 연계된 그 권력, 그죠? 그러한 것들을 미세하게 볼 수 있는
새롭게 형성되는 강한 힘이 약한 힘을 어떻게 포섭해 왔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는 비판적 이성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칸트와 같이 어떤 한목적성을 상정하지 않고 비판 자체는 정말로 위대한 거였다.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 역시도 뭐예요? 칸트에 대한 그 해석과 새로운 대결을 통하여, 그죠? 자기의 결과물들을 다르게 수렴해 갔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니체의 이 독특한 사유들이 항상 숨어 있었다. 니체한테서는 뭐야? 도덕의 계보학 서문 예도에 1차 자료 강의 해놨어요, 이미. 도덕의 계보학 서문에서 이야기하잖아. 자기의 의심은 뭐라 그래? 선험적이라 그래요. 칸트가 썼던 선험을, 아프리오리슈를 칸트는 의심이라는 개념에 적용시켜. 태어나면서부터 지는 의심을 중요한 주제로 생각했다 이거야. 경험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선험적으로 나는 의심의 아이였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미셸 푸코는 처음과 끝 지점에서, 그죠? 여러분들은 칸트를 해체하고 거부한다라고만 생각하지만은 그런 대가들의 어떤 토대 위에서 자기의 철학이 새롭게 또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도 그랬어. 예도의 선생도 니체는 칸트와의 대결을 통하여 결과물을 얻어낸 게 한두 개가 아니라 해겔은 이렇게 언급하고, 이게 해겔은 또 거기에 절대 정신 뭐 절대지 이러면서 무한자가 들어가고 신학을 연상시키는 게 들어가니까 그냥 뭐 하는데, 칸트는 상당히 끈덕짓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의 유고집뿐만 아니라 1차 자료 곳곳에서 칸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위대한 언어에 대한 담론, 그 다음에 신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신개념의 언어의 형식, 그 다음에 문화의 담론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인식의 작용, 전통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지식의 활용, 이 모든 담론에 대한 비판 속에는 칸트에 대한 대결을 통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니체한테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철학소에서 보면 물론 미셸 푸코는 뭐 바슐라르라든지 깡길렘이라든지 이런 과학사의 영향도 있었고 구조주의의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는 독특한 계보학적 역사관을 갖고 고고학적 역사관을 갖고 이 독특한 역사관도 푸코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역사학이잖아, 그죠? 그것도 니체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 니체가 예도가 이미 푸코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강의를 푸코 시리즈 말고 단편 강좌에 가면 그 첫 번째로 있어요. 그 강의가 들어있지만 다양한 예술, 그 다음에 인류학, 또 과학, 언어학, 심지어는 의학, 생리학, 이런 것도 니체한테 영향을 받았어.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 마지막, 이거는 얘도 1차 자료 강의를 끝냈어요, 여러분.
마지막 1논문 그 각주에서 그죠. 철학은 이제 의학, 생리학, 생물학 이런 모든 것들과 대화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 미셸 푸코한테서 니체는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푸코 역시도 생리학, 의학, 정신분석학 이런 걸 다 갖고 온다고 또.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이러한 각 분야마다의 대가들의 어떤 그런 견해들을 갖고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 철학소로 볼 때는 이런 칸트와의 대결, 거기에 니체를 끌어들여서 또다시 비판하는 이러한 것,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다 이 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푸코의 세미라 읽기를 새롭게 시도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어디에서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도움 받으신 분들에게만 말씀드립니다. 애청자 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자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